이준호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서재의 고요함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슬픔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한때 찬란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몇 달 전, 사랑하는 아내 윤소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 앞에서 그의 모든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과거의 그림자 속을 헤매고 있었다. 소연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준호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준호는 소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모든 색을 잃은 듯했다. 준호는 억지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졌다. 옷장 속 소연의 옷가지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 침대 머리맡의 책들, 모든 것이 소연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소연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러던 중 준호의 손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잡혔다. 상자 안에는 소연이 아끼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빛바랜 사진첩, 서툰 글씨로 쓰인 어릴 적 일기장, 그리고 먼지가 쌓인 낡은 휴대폰 한 대. 준호는 소연이 이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소연은 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낡은 전자제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준호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휴대폰이 소연의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은 오래된 모델이었고 화면은 금이가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를 교체하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준호는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다. 그는 소연의 생일, 그들의 기념일 등 소연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시도했지만 잠금은 풀리지 않았다. 준호는 포기하려다가 문득 소연의 특이한 버릇 하나를 떠올렸다. 소연은 가끔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말하거나 의미 없는 숫자를 조합하여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다. 준호는 소연의 이름 윤소연을 거꾸로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다. 화면에는 낯선 앱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다. 준호는 소연이 자신에게 이런 휴대폰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이 휴대폰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휴대폰을 살펴보던 준호의 눈에 녹음 파일 폴더가 들어왔다. 중요라고 표시된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노이즈가 심한 녹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소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지연아, 나 너무 무서워. 그들이 날 쫓고 있어. 준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이 날 쫓고 있다는 말. 준호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 소연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소연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녹음 파일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에는 좀 더 명확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언니, 제발 도망쳐. 그 자들이 언니를 찾고 있어. 강태식 그놈이. 언니를 죽이려 할 거야. 강태식, 그게 누구야?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 해? 언니가 알고 있는 비밀 때문이야. 그 약점, 강태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증거, 무슨 증거?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태식, 그리고 약점, 증거, 죽이려 한다. 이 모든 단어들이 준호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아내 소연이 어떤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소연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준호는 녹음 파일 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녹음 속 지연의 목소리는 소연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목소리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소연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니.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준호는 낡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김태식이라는 이름과 지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강렬한 의문을 품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내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로펌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비록 휴직 중이었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법률 지식과 수사력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김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수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줘. 소연이 죽음 뒤에 뭔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민수는 준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는 준호의 눈에서 절망과 함께 강렬한 의지를 읽어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호는 민수에게 낡은 휴대폰과 녹음 파일을 건넸다. 민수는 녹음 파일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 목소리는 소연이잖아. 그런데 지연이 누구야? 그리고 강태식은 또 누구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이 소연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단서라고 확신해. 민수야, 나 좀 도와줘. 이 사건 절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민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심각해졌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준호야, 내가 널 도울게. 우리가 함께 소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자. 준호와 민수는 즉시 녹음 파일 속 지연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연의 과거 기록, 가족관계, 그리고 소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소연의 기록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지연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민수는 소연의 오래된 보육원 기록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소연은 어린 시절 한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기록에는 소연과 함께 윤지연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함께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생년월일은 소연과 똑같았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지연. 그녀는 소연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다. 소연은 왜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의 존재를 숨겼을까?
준호는 보유권 기록을 바탕으로 윤지연의 현재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지연의 기록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녀는 보유권을 떠난 후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준호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이 소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준호는 윤지연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사설 탐정은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윤지연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윤지연은 현재 서울의 한 작은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준호는 사설 탐정이 알려준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서연의 쌍둥이 여동생을 만난다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왜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미술학원 안으로 들어선 준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소연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 체형, 심지어 그림을 그리는 손동작까지 소연과 똑같았다. 준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치 소연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여인이 몸을 돌리자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소연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그녀의 눈빛은 소연보다 조금 더 차갑고 경계심이 많아 보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소연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윤지연 씨, 맞으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준호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누구? 시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준호는 지연에게 소연의 낡은 휴대폰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다. 저는 윤소연 씨의 남편 이준호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소연이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지연은 녹음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지연은 준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이끌고 학원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지연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그림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어두울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윤지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준호의 눈앞에서 사라지려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준호는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했다. 미술학원에서 벗어나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의 소음과 복잡한 인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이곳은 위험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자신들을 엿듣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다.
준호는 지연에게 낡은 휴대폰을 다시 내밀었다. 이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소연 씨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신은 윤지연 씨, 제 아내 윤소연 씨의 쌍둥이 여동생이 맞죠? 지연은 휴대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다. 그녀는 준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준호를 이끌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당신은 소연 언니의 남편이죠. 지연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났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준호입니다. 소연 씨는 당신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죠? 왜 당신의 존재를 숨겼습니까? 그리고 녹음 파일 속 강태식은 누구입니까? 소연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죠? 준호의 질문이 쏟아지자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준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멀리 있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연 언니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죠. 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언니는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언니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죠. 저는 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소연 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떠난 거였어요. 강태식이라는 악마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지연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준호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긴장했다. 강태식이 누구죠? 그리고 왜 소연 씨를 쫓았습니까? 지연은 천천히 강태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태식은 겉으로는 촉망받는 IT 기업의 CEO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탁월한 사업 수완을 지녔고 언론에서는 그를 혁신적인 리더로 칭송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과 잔인한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강태식은 제가 어릴 적부터 일했던 보육원의 후원자였어요. 겉으로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자선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그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불법적인 실험에 이용하거나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그런 악마 같은 짓을... 네. 그리고 소연 언니는 강태식의 그런 잔혹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는 강태식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언니는 강태식이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태식을 세상에 고발하려 했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준호에게 충격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의 아내 소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던
용감한 투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소연이 혼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며 진실을 추구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강태식이 소연 씨를 죽인 겁니까? 그 불법 임상시험 증거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소연 언니는 강태식의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언니는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어요. 강태식은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언니를 죽이려 했죠. 지연은 눈물을 닦아냈다. 녹음 파일 속 대화는 언니가 죽기 직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모든 증거를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그 증거들을 찾아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죠. 준호는 녹음 파일의 내용이 소연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음을 확신했다. 소연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강태식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연 씨가 어디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까? 준호는 지연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언니의 가장 소중한 곳에 숨겨두었다고만 했죠. 그리고 저에게 혹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도울 것이라고. 소연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준호는 소연과의 추억을 되짚어 보았다. 소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소연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언니는 그 사람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항상 언니를 지켜주고 언니를 도와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림자. 준호는 이 단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소연의 주변에는 그 누구도 그림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는 소연의 지인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림자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소연 씨가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은 항상 언니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언니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존재였죠. 준호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림자라는 존재를 찾아야만 소연이 숨겨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지연과 함께 소연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 씨, 함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소연이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강태식을 잡고 소연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언니의 복수를 원했다. 강태식이라는 악맥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저는 강태식이 너무 무서워요. 그는 저에게도 언니처럼 보육원에서부터 항상 저를 감시하고 협박했어요. 언니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저를 찾아왔고 언니의 비밀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죠. 지연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연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강태식 그놈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지연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에서 진심과 함께 강한 의지를 읽어냈다. 그녀는 준호라면 강태식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언니가
강태식의 어떤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니가 강태식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연은 준호에게 소연의 과거와 강태식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잔혹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마였다. 그는 불법 임상시험을 통해 거액의 돈을 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소연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었다. 준호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김태식을 반드시 잡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연의 복수를 넘어 강태식에게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 씨, 우리는 강태식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소연 씨가 숨겨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언니가 남긴 단서를 찾아볼게요.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함께 소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소연의 흔적을 쫓아 그녀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연의 오래된 일기장, 그녀가 남긴 메모들, 그리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소연이 숨겨둔 그림자의 존재와 강태식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상상 이상의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와 지연은 소연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들은 소연이 남긴 낡은 휴대폰과 일기장, 그리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준호는 소연이 사용했던 오래된 노트북을 찾아내 복구했고 그 안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강태식과 관련된 수많은 불법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불법적인 임상시험 기록, 환자들의 사망 보고서, 그리고 관련 의료진과의 부패한 거래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 잔혹한 기록들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소연은 혼자서 이 모든 악행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무서운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니.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연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언니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용기를 이어받아 강태식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파일들을 완전히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강태식은 자신의 비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민수의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파일 해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해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과거 함께 일했던 뛰어난 해커 박선우를 떠올렸다. 박선우는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수는 박선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선우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에게 소연의 비극적인 죽음과 강태식의 잔혹한 악행을 설명하며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강태식이 불법 임상시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박선우는 흔들렸다. 박선우의 가족 중에도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에 희생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선우는 준호와 민수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파일들을 해독하면서 강태식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과 부패에 경악했다. 그는 강태식이 단순히 기업인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선우의 도움으로 암호화된 파일들이 하나둘씩 해독되기 시작했다. 파일 속에는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실행 과정, 그리고 그에게 협력했던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강태식은 신약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자들의 시신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하거나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준호는 해독된 파일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아내 소연이 이 모든 진실을 알았고 그래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강태식을 반드시 잡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연의 복수를 넘어 강태식에게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파일 속에서 준호는 소연이 남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한 힌트였다. 소연은 그림자가 강태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곳은 강태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진짜 증거들이 보관된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자 그게 누구죠? 소연 언니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인가요?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 씨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그림자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박선우는 해독된 파일들을 분석하며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림자는 강태식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태식의 충직한 부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강태식의 잔혹함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람 강태식의 비서실장 전구진입니다. 박선우가 해독된 파일에서 찾아낸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전구진은 강태식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파일 기록에 따르면 최근 강태식과 전구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구진이 강태식의 잔혹한 행위에 회의감을 느끼고 배신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는 전구진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그가 바로 소연이 말했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구진은 강태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통해 강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전구진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소연 씨가 숨겨둔 증거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 지연, 민수. 그리고 박선우는 전구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비서실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전구진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강태식 역시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전구진을 찾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전구진을 먼저 찾아야만 했다. 전구진은 이미 강태식에게서 벗어나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의 잔혹한 본성을 깨닫고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강태식의 추적은 집요했다. 전구진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강태식의 모든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도피 중이었다. 그는 언젠가 그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여 강태식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준호 일행은 전구진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들을 수색했다. 전구진은 강태식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지만
박선우의 뛰어난 해킹 능력과 민수의 정보력이 결합되자 그의 은신처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구진은 서울 외곽의 버려진 창고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던 장소 중 하나였다. 전구진은 그곳에서 강태식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준호와 민수, 박선우는 전구진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장을 갖췄다. 그들은 전구진을 먼저 찾아야 했지만 동시에 강태식의 추적도 경계해야 했다. 전구진은 강태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버려진 창고는 음산하고 황량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기계들과 실험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과거의 잔혹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준호는 그곳에서 소연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전구진 씨, 준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그때 낡은 철제 캐비닛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전구진은 준호 일행의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숨기려 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준호 일행이 강태식에게 고용된 자들인 줄 착각한 듯 했다. 강태식, 이 개자식, 결국 나를 찾아냈군. 하지만 내 놈들은 절대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전구진은 몸을 숨긴 채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준호는 전구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전구진 씨, 저희는 강태식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윤소연 씨의 남편 이준호입니다. 우리는 강태식을 잡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준호는 전구진에게 소연의 낡은 휴대폰과 해독된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전구진은 준호의 말에 놀란 듯 캐비닛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준호의 손에 들린 소연의 휴대폰과 파일들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소연 씨의 남편. 전구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소연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네, 소연 씨는 당신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강태식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태식을 잡고 소연이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준호는 전구진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전구진은 준호의 진심을 느낀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과 함께 오래된 USB가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태식의 비리 증거들입니다. 불법 임상 시험에 대한 모든 자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까지. 소연 씨는 이 모든 것을 알아냈고 저에게 이 증거들을 세상에 폭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태식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소연 씨를 죽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구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전구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강태식을 잡을 겁니다. 전구진은 준호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USB 안에는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적인 영상 자료와 함께 그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 증거들은 강태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준호는 전구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마침내 소연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강태식의 부하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젠장 강태식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군. 박선우가 소리쳤다. 창고 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과 칼을 든 채 준호 일행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태식은 전구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증거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준호 일행을 제거하고 증거를 회수하려 했다. 준호는 즉시 민수와 박선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증거를 보호해라. 전구진 씨를 보호하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폐공장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전구진과 증거를 보호했다. 민수와 박선우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강태식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강태식의 부하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그들을 포위했다. 준호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소연의 복수, 그리고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버려진 창고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이준호 일행에게 달려들었다. 총성과 칼날이 번뜩이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준호는 전구진과 강태식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의 옆에서는 김민수와 박선우가 필사적으로 강태식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지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언니, 윤소연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증거를 사수해 전구진 씨를 보호하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핏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그들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준호는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민수는 빠른 판단력으로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해 방어막을 만들었고 박선우는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창고 내부의 조명을 조작하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젠장 강태식, 이놈이 정말 작정했군. 민수가 칼날을 피하며 소리쳤다.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버티기 힘듭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준호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들 사이에서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눈에 창고 뒤편에 작은 출구가 들어왔다. 그곳은 과거 물품을 옮길 때 사용했던 비상문으로. 지금은 낡고 녹슬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저쪽으로 비상구 쪽으로 준호는 전구진을 부축하며 비상구로 향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추격했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폭발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준호는 전구진과 지연을 보호하며 온몸으로 총알과 파편을 막아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소연의 복수,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간신히 비상구를 통해 창고를 빠져나오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창고 밖에는 강태식의 최고 신복이자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이 실장이 수십 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실장은 강태식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으며 그의 손에는 최신형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준호 변호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이야. 이 실장의 목소리는 비웃듯이 낮게 깔렸다. 김 회장님의 뜻대로 당신들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그 증거도 우리의 손에 넘어올 것이다.
준호는 이 실장의 등장에 경악했다. 강태식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들을 추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이 실장, 너희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강태식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실장은 씩 웃으며 총을 겨누었다. 쓸데없는 소리.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자, 깔끔하게 끝내자. 그때 박선우가 재빨리 숨겨둔 연막탄을 터뜨렸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준호는 정구진과 지연을 이끌고 도주했다. 민수는 후방에서 이 실장의 부하들을 저지하며 그들의 도주를 도왔다. 준호 일행은 연기를 뚫고 폐공장 주변의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강태식 부하들의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놈들이 끈질기게 쫓아오는군.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민수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격려했다. 그들은 숲속 깊이 숨어들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전구진은 극심한 공포와 부상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지연은 준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준호는 정구진이 넘겨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이 소연의 마지막 유언이자 강태식을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정구진 씨, 괜찮으십니까? 상처는요? 준호가 정구진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제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소연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구진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숲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이동했다. 하지만 강태식의 부하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훈련된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준호 일행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이동하며 추격을 따돌리려 했지만 이 실장은 이미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산장 하나를 발견했다. 산장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낡고 허름했지만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준호는 산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들은 산장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강태식 부하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 실장 놈들은 우리를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박선우가 말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태식 놈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산장 안에서 강태식의 비리 증거를 공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동료들과 언론에 연락하여 강태식의 모든 죄를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산장은 통신이 두절된 곳이었다. 게다가 강태식의 부하들이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산장 밖에서는 강태식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산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준호 일행은 산장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했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 증거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전구진이 준호에게 USB를 다시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준호는 정구진의 손을 잡았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때 산장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강태식의 부하들이 산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 실장은 권총을 겨누고 준호 일행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쥐새끼들처럼 이곳에 숨어 있었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증거는 순순히 넘겨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준호는 정우진과 지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이 실장을 노려보았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같은 악마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치열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산장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발휘하여 이 실장의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민수와 박선우도 부상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싸웠다. 지연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지만 준호를 돕기 위해 작은 몸짓이나마 힘을 보탰다. 이 실장은 준호에게 직접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준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몸을 강타했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 실장은 준호의 몸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강준호 변호사님,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끝이다. 이 실장은 준호의 목에 칼날을 겨누었다. 그때 산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산장을 포위한 것이었다. 민수는 산장으로 들어서기 전 미리 경찰의 연락을 취해 강태식의 부하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실장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젠장 어떻게 경찰 특공대원들이 산장 안으로 들이닥치며 강태식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준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했다. 이 실장은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준호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간신히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소연의 복수,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그는 산산조각 난 몸을 이끌고 겨우 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직감했다. 강태식과의 진정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경찰의 개입으로 이준호 일행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김민수와 박선우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구진 역시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준호는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손은 강태식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놓지 않았다. 그는 아내 윤소연의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 윤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언니 소연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진실 앞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바로 검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강태식의 비리 증거들과 전구진의 증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준호의 증거들을 토대로 강태식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했다. 준호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직접 수사에 참여하며 검찰을 도왔다. 그는 강태식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강태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재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소나귀에는 수많은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막강했고 그들은 준호와 정구진 그리고 모든 증거를 흠집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준호를 음해하고 위협했다. 이준호 변호사, 주제넘게 남의 일에 끼어들다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씩 잃게 될 거야. 강태식은 법정에서도 준호를 향해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딸 윤소연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준호를 조롱하는 듯했다. 강태식의 협박에도 준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식의 비열한 술수에 맞서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준호는 강태식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했고 그의 불법 임상시험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은 강태식의 잔혹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지연은 언니 소연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강태식에 대한 공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지연의 증언은 강태식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강태식이 보육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소연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식은 지연의 증언에 분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연이 소연의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지연의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위증죄로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지연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태식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식의 막강한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부정하고 준호와 증인들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애썼다. 그들은 준호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강태식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또한 강태식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여론은 혼란스러웠고 준호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식의 부하들을 통해 확보한 또 다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식이 해외에 은닉한 불법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자료였다. 이 자료는 강태식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준호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언론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태식의 모든 죄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강태식이 재판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강태식의 비자금 자료를 언론에 넘기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행을 당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준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강태식은 준호를 제거하고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 이 실장을 다시 보냈다. 준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준호를 포위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실장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준호 변호사님, 또 만나는군.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준호는 이 실장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이 소연의 복수이자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망이었다.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이 실장의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다. 준호는 몸을 날려 칼날과 주먹을 피하며 방역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나 이 실장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빠른 움직임으로 부하들을 제압했고 준호에게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준호는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고 놀랐다. 그는 마치 박선우처럼 뛰어난 해킹 능력과 함께 뛰어난 격투 실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 누구? 시조.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호에게 USB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연 씨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말은 준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 그림자가 소연이 말했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그림자는 이 실장의 부하들을 홀로 막아섰고 준호에게 도주하라고 지시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그림자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일궈냈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준호는 그림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장소를 향해 달렸다. 그림자는 이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이 실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를 공격했다. 이 실장은 그림자의 뛰어난 실력에 놀랐지만 곧바로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그림자는 이 실장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가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는 강태식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언론 관계자에게 USB를 건네며 강태식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의 비자금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식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의 연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강태식은 뉴스 기사를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준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잔당들을 모아 준호를 제거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준호는 강태식의 마지막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도살인 위험을 직감했고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강태식과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식과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다. 강태식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그의 잔혹한 행위와 부패한 네트워크를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준호는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워
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그는 아내 윤소연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도왔던 그림자터의 행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강태식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뉴스 속보를 통해 자신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것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준호, 윤소연, 내 놈들이 감히 나의 제국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식은 체포된 자신의 신복 이실장을 비롯한 모든 잔당들을 동원하여 준호에게 마지막 복수를 감행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완전히 은폐하고 준호를 영원히 침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강태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이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동료이자 친구인 김민수와 박선우에게 연락하여 강태식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할 준비를 했다. 민수는 경찰 내부 정보를 통해 강태식의 잔당들이 준호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박선우는 강태식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강태식 이놈, 결국 미쳐 날뛰는군요. 박선우가 준호에게 강태식의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다. 놈이 자신의 모든 잔당들을 동원해서 준호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특히 이 실장은 죽음을 불사하고 준호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수도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경찰도 강태식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지만 놈들이 워낙 은밀하게 움직여서 선수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호야, 조심해야 한다. 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우리는 강태식을 완전히 끝장내야 해. 그래야 소연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강태식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준호의 안전을 위해 그의 거주지를 비밀리에 옮겼다. 준호는 자신의 새로운 은신처에서 민수, 박선우와 함께 강태식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역공을 준비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때 윤지연이 준호의 은신처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언니 소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언니의 복수를 위해 강태식 그 악마를 저의 손으로 끝장내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준호는 지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지연에게 강태식과의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지만 지연은 흔들림 없었다. 준호는 결국 지연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연은 소연의 쌍둥이 동생으로서 강태식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식은 준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준호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수십 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준호를 급습했다. 강태식은 준호를 제거하고 자신의 비리를 완전히 은폐하려 했다. 준호의 은신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총기와 칼을 든 채 난입했고 준호 일행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준호는 민수, 박선우, 지연과 함께 강태식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강태식의 부하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그들을 압박했다. 이 실장, 이 개자식 결국 찾아냈군. 준호가 이 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실장은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강준호 변호사님,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당신은 여기서 죽을 겁니다. 준호와 이 실장의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이 실장을 압박했지만 이 실장은 강태식의 신복답게 뛰어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때 준호의 시야의 나측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림자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강태식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준호는 그림자의 등장에 안도했지만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림자는 이 실장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 실장은 그림자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그림자는 이 실장을 제압한 후 준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소연 씨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준호는 그림자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어냈다. 그는 그림자에게서 소연과의 연결고리를 느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저를 돕는 거죠?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림자는 준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준호에게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다. 그는 과거 강태식의 불법 임상시험에 희생된 한 여성의 남편이었다. 그의 아내는 강태식의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는 아내의 복수를 위해 강태식에게 접근하여 그의 모든 비밀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는 소연과 함께 강태식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숨겨진 조력자였다. 소연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저는 당신의 아내 소연 씨의 조력자였습니다. 소연 씨는 강태식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임무는 당신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소연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림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그림자의 이야기에 충격과 함께 감동했다. 소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돕는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그림자와 함께 강태식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림자는 준호에게 강태식의 마지막 은신처와 그의 비자금, 은닉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모든 돈을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고 그의 마지막 은신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요새 같은 건물이었다. 그곳은 강태식의 모든 불법 사업의 핵심이었고 그의 마지막 보루였다. 준호는 민수, 박선우, 지연, 그리고 그림자와 함께 강태식의 마지막 은신처로 향했다. 그들은 강태식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모든 잔당들을 모아 은신처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 일행을 제거하고 자신의 비리를 완전히 은폐하려 했다. 요새 같은 건물 안은 강태식의 부하들로 가득했다. 준호 일행은 치밀한 작전을 세워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준호는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으로 팀원들을 이끌었다. 민수는 강력한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했고 박선우는 강태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의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다. 지연은 자신의 존재를 이용하여 적들을 교란했고 그림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뒤통수를 쳤다. 건물 안에서는 치열한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졌다. 준호 일행은 강태식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건물 깊숙이 침투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버실에 도착했다. 서버실 안에는 강태식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모든 불법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강태식은 서버실 안에서 준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했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호와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준호,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강태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강태식을 노려보았다. 내 놈의 죄는 여기서 끝이다. 강태식, 소연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준호와 강태식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강태식은 총을 난사하며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강태식의 총알을 피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며 준호를 공격했지만 준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림자는 강태식의 뒤를 노렸다. 그는 강태식이 준호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강태식의 서버실을 장악하려 했다. 강태식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 자료들을 모두 확보해야 했다. 강태식은 그림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배신자놈, 내 놈부터 죽여주겠다. 준호는 강태식의 시선이 그림자에게 쏠린 틈을 타 강태식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강태식은 준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며 강태식의 잔당들을 체포했다. 강태식은 결국 준호의 손에 의해 제압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의 모든 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준호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그림자의 희생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었다. 강태식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강태식의 몰락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잔혹한 범죄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연일 그의 몰락을 보도하며 정의 실현을 찬양했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아내 윤소연의 복수를 이루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자신을 도왔던 그림자의 희생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또한 이 모든 진실을 함께 겪어낸 윤지연의 상처 역시 준호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태식의 체포 후 사회는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에 앞장섰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소연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소연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겼고 그녀가 없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련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지연은 언니 소연의 복수가 이루어진 후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강태식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졌지만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준호는 지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지연이 소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볼 때마다 소연을 떠올렸다. 그것은 준호에게 고통이자 동시에 위안이었다. 준호 씨, 언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연이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소연의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네. 지연 씨, 소연 씨는 이제 편히 쉴 겁니다. 지연 씨가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지연 씨도 강태식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연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언니의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미술치료실 문을 열었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해맑은 그림은 지연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김민수와 박선우 역시 강태식 사건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고 더욱 정의로운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박선우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사회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애썼다. 그리고 그림자는 준호의 삶에서 다시 사라졌다. 그는 강태식과의 마지막 대결 이후 준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후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이루었고 소연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다. 준호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그의 희생과 용기를 영원히 잊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가 남긴 흔적을 통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준호는 소연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다. 그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매진했고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준호는 가끔 지연의 미술치료실을 찾아가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 보였다. 준호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어느 날 지연이 준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준호 씨, 저 강태식 면회를 다녀왔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강태식은 지연의 아버지이자 언니 소연을 죽인 원수였다. 지연이 그를 면회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의아했다. 왜 그를 만나셨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궁금했어요. 언니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용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저를 원망하더군요. 지연은 강태식의 면회를 통해 자신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줘서, 저를 강태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준호는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지연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소연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지연 씨입니다. 준호와 지연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준호는 소연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지연과 함께 소연의 꿈을 이어갔다. 지연은 언니 소연의 삶을 기리며 준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는 소연을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기념관을 설립했다. 그곳에는 소연이 남긴 그림들과 그녀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강태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사용했던 낡은 휴대폰이 전시되었다. 기념관은 소연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소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준호는 가끔 기념관에 앉아 소연의 그림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에는 아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소연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지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준호와 지연의 삶은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